고물가 여파로 미국 소매업체들의 실적 타격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코스피가 또다시 2,600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280원에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미국이 2년 안에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로렌스 서머스 전 미 국가경제위원장이 경고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인플레 위기에서도 한국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계적인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전망했습니다. 당장 자본 유출 부담이 있지만 한국의 펀더멘탈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무인 정찰기가 내년부터 본격 양산됩니다.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생산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이 웬만한 악재는 우리가 다 반영됐다, 반영이 끝났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한미 양시장 다 크게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만 5천억 원 이상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했는데요. 예. 일단 개인은 코스피 2,600을 하단으로 보고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KB증권은 미국 증시에서 월마트와 타겟 등 소매업체 실적 부진을 소비 위축이나 경기 둔화의 시작으로 본 시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연착륙을 주장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급락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증시의 급락이 또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삼성증권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유통사 실적에 반영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에 맞춰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하단은 2,500선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이렇게 좀 한 번씩 당분간 요동치지 않을까 싶고, 방금 전에 이 제닛 옐런 그 재무장관이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아마 오늘 미국장에서 좀 안 좋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급등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주, 태양광입니다. 이 유럽연합이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은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8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 같은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무려 3천억 유로, 우리 돈 약 4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번 계획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좀 벗어나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좀 담겨 있습니다. EU는 먼저 태양광 발전의 용량을 2025년까지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향후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에만 무려 이제 30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이나 태양 발전소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 허가 기간도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같은 소식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얼마 전 상장했던 대명에너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S에너지나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수혜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죠.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방한을 하는데요. 네. 21일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여러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하는 자리인데 5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한화와 OCI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화의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은 국내 이제 태양광 시가총액 1위고요. OCI는 2위입니다. 그런데 이 한화솔루션과 OCI가 미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은 기업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제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좀 이번 행사에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우선주가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이 다음으로 HLB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계속 부진하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신약 개발 소식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HLB의 신약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예.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9월에 6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올해 초에는 3만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급등하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일단 오늘 HLB는 조금 빠졌지만 HLB 글로벌이 20%대 이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HLB의 주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리보세라닙은 HLB의 이제 자회사인 엘레바가 개발 중인 경구용,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그런 표적 항암제를 이야기합니다. 예. 이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로도 그 효과가 있고 다른 이제 약물과 병용으로 해서 함께 이제 투약을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뭐 위암이나 대장암, 혈액암 같은 이런 다양한 이런 암을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결과를 가지고 미국으로도 간다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HLB가 이제 내년 1분기 지금 이번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 내년 1분기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약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인데요. 예. 이 간암 1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위암 3차 치료제도 이제 미국 품목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위암 3차 치료제는 중국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HLB는 이번 이제 미국 품목 허가 신청과 함께 또 상업화 성공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다국적 제약사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HLB의 좀 파이프라인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앞에 이제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뭐 대장암이나 고형암 같은 이런 임상 2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인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조만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글로벌 석학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경착륙하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닥터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저울질로 당분간 경기 전망이 암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nd that's why there has been a very sharp correction in the stock market, more than 20% for the tech-heavy Nasdaq, 20% or so for the S&P 500. And there could be a vicious cycle where the economy slows down and goes in a recession, and at the same time, the stock market and financial market also fall as well.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겪는 동안 저가 매수를 노리고 지난 한 달간 26억 달러를 매수한 서학개미에겐 우울한 소식이지만 전문가들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합니다. Economy to slow down, but without this slowdown, at least in the labor market in the United States, you can hardly make it sure to stabilize the inflation. Therefore, there is something inevitable. You have to go through it. 다만 그 과정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I don't expect that Korea will face a hard landing. I'm quite confident that the success that Korea has had for the last few decades is going to continue for the next few decades as well. 석학들은 이를 위해 성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conomy. I think it will be very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study very carefully both what has happened well in Japan. Productivity, economic dynamism, knowledge economy, innovations, those will be the priorities that any government in Korea should have as a way of achieving maintenance of strong economic growth for the long run.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대중문화에 매료됐다. 이 조지 푸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지금이 우리에겐 오히려 증시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조언들이 나왔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술 혁신, 더 나아가 소프트 파워가 생존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MIT economist Robert Solow, who won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in 1987, famously showed that GDP growth in the United States in the 20th century was mainly due to innovation, not due to capital accumulation, labor force growth, or globalization. 현재 글로벌 각국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 거의 전 산업에서 빠르게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완전히 새로운 은행이라는 모토로 등장한 토스뱅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확대,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 등으로 현재 금융권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수 BTS,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과 같은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의 활약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경쟁력까지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hat said that BTS alone is nearly as important to the Korean economy as Korea Air. We know contributes importantly to Korea's economy. 모두 국내 증시 레벨업의 바탕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김태홍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합니다. 미중 간 패권 대립으로 미국이 중국을 대신할 파트너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 만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에겐 지금이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투자처로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처럼 독과점적인 파워를 가진 기업군과 하이브, SM, JYP 등과 같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꼽습니다. 물론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한 본질적인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내 기업들의 낮은 주주 환원 정책. 현재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전체 주주 환원 비율은 28%로 신흥국 평균치보다도 10%포인트 낮습니다. 김 대표는 이 부분만 개선돼도 국내 증시가 지금보다 20-30%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최한 글로벌 경제금융 컨퍼런스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독자 무인 정찰기가 내년부터 본격 양산됩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대규모 수혜가 예상됩니다. 사안을 단독 취재한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번에 나오는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네, 정확히는 MUAV, 중고도 무인 정찰기라고 합니다. 이제 예. 무아브라고도 부르는데요. 높게는 13km 그리고 낮게는 6km 상공에서 이제 100km 밖을 들여다보면서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감시 체계입니다. 유인 정찰기에 비해 크기가 작으면서도 약 24시간을 떠 있을 수 있어서 은밀성이 높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주관하는 이 방위사업청과 또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는 연내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이 초도 물량이 이제 내년 4분기에서 내후년 1분기 사이 공군 제39 정찰 비행단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존에 활용되던 게 미국에서 들여온 글로벌 호크인가요? 고고도 예. 무인 네. 정찰기잖아요. 여기에 우리 이제 독자 무인 정찰기가 개발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우리 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군의 어떤 군사 정찰 위성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호크라고도 불리는 이제 고고도 무인 정찰기에 좀 이제 대북 정찰 정보를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예. 게다가 이제 지난 2018년 체결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10에서 15km 이내 지역에서는 무인 정찰기를 지금 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원거리 정찰과 이 중고도 비행이 동시에 가능한 무인기 투입이 굉장히 시급했던 건데요.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 그 무아브가 개발됐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 체계로 대남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들여온 그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우리나라에 4대인가밖에 없어가지고 장비 피로도가 상당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찰기가 새로 추가된다면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무기잖아요. 개발이 왜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은 이 무아브 개발이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2016년까지 이제 10년 동안 이제 걸쳐서 개발을 마치기로 하고 한 4천억 원이 넘는 예산도 배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제 2011년이었죠. 이제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좀 충분히 대북 감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간에 취소가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피로도가 누적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제 2013년 11월 사업이 재개됐고 투입 예산도 5천억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당초 개발 완료 시점이던 이제 2017년부터 각종 이제 결함이 발견되면서 개발 완료 시기가 6차례나 연장된 건데요.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이 고도나 속도 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그 대기 자료 측정 장치에서 발견된 오류였습니다. 이제 비행을 하는 동안 이제 구름 상부를 보통 이게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얼음 알갱이들이 이제 수분으로 쌓여서 이제 좀 오류가 발생했었는데요. 이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2번이나. 예. 그래서 이 관련 설계를 보완하고 또 여러 시험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좀 이제 사업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내년에 양산이 된다는 건 이런 오류들이 극복이 됐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어디서 제작을 맡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먼저 비행체 제작, 이제 기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이제 기존의 다양한 무인기 라인업을 바탕으로 그 한국항공우주 그 카이를 제치고 이 무아브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 무아브 양산이 시작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여객이나 화물에 비해서 비중이 적은 방산 관련 매출의 성장세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이 대한항공 무인기의 경우는 그 부품 국산화 비율이 95%에 달합니다. 따라서 좀 이런 부품 업체들의 수혜도 점쳐지는데요. 무인기가 이제 보통 밤에 이제 적외선 센서로 이제 감시를 하잖아요. 이 무아브에 들어가는 그 적외선 장비를 하나 시스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또 이제 그 감시만 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 이제 감시에서 찾아낸 정보를 담는 일종의 카메라 역할을 하는 장치를 그 영상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그 영상 레이더 장치 제작은 LIG 넥스원이 맡았습니다. 그 날씨나 시간에 영향을 받는 이제 카메라와 달리 영상 레이더는 좀 기상에 상관없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무아브가 이제 드디어 나오면서 이제 우리 K 방산업계가 좀 굉장히 신난다 이런 감탄사를 좀 담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네. 예, 드디어 나온 무아브, K 방산 무야호. 그리고 해시태그는 대한항공,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렇게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올 초 갤럭시 S22 기기 성능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아슬아슬한 상태고 언제든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 삼성전자 실적만 보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은 위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을 좀 살펴보면요. 네.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제품인데 예. 갤럭시 A12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연간 5,180만 대 정도 팔았는데 예. 여기에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ASP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160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20만 원 이하죠.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스마트폰을 좀 살펴보면요. 아이폰 12입니다. 예. 애플이 만들었고 예. 4,170만 대 정도 팔았는데 가격 차이가 눈에 보이시나요? 예, 많이 $851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당 조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0순위까지 좀 보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S 시리즈로 표시가 되죠. 예. 그러니까 많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좀 많이 팔고 있지만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는 제품들만 많이 팔고 있다. 즉 증저가형 제품들이 주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올 네. 초에 이제 MX 사업부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죠. IM 사업부에서 무선 사업 매출이 조금 매출은 늘었는데 11% 정도, 영업이익은 1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정작 중요한 이익은 지금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조만간 이제 프리미엄 폴더블 폰을 또 공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혁신 제품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나오던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하반기에 지금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으로 이제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플립 시리즈를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두 종에 더해서 약간 화면이 돌돌 말리는 뭐 롤러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두 번 접을 수 있는 뭐 Z 폴드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이번 하반기 7월에서 8월 사이에 내놓는 전략 스마트폰이 사실 그 폴드4와 플립4 두 종밖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폰 출하량은 800만 대 수준으로서 3년 전에 출시 첫 해에 100만 대도 못 미치는 판매량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정도로 이제 판매량 수치가 늘었지만 예. 이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비교를 해보면 1,000만 대 이상은 팔아야 1%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거든요. 예. 하긴 폴더블폰이 많이 팔리고 있지만 지금도 사실 점유율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미미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책정이 될까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폴더블폰 출하량이 늘어난 것도 지난해에 좀 가격 정책을 좀 저렴하게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일단 뭐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제품은 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에는 기대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네네. 삼성전자의 이번 하반기에 공개하는 폴드4나 플립4는 좀 그것에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폴더블4는 좀 양산을 시작한 상태여서 시료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신제품 주요 성능치를 좀 살펴보면요. 폴드4는 이제 카메라 성능이 S 시리즈 정도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이제 S펜을 내장 지원하냐 이것이었는데 예, 예. 사실 이것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좀 가닥이 좀 잡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좀 호평을 받았던 플립4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화면이 조금 커지고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는 정도에서 업그레이드가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난해 폴더블폰 출하량이 늘었던 것은 이제 가격 정책 덕분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800만 대에서 올해 이제 2배 이상의 폴더블폰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부품값이 좀 상승한 선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 예. 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품 얘기를 좀 차치하더라도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상 포화기에 접어들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또 다른 어떤 혁신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됐다는 것도 오래된 얘기고 더 예. 이상 혁신이 무엇이 가능하겠냐라는 맞습니다. 건데 사실 애플의 아이폰은 항상 판매량이 더 많이 나오고 그 판매액도 더 많이 들면서 조금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해에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고 한 만큼 가시적인 이제 합친 효과를 발휘할 때가 좀 됐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사실 지금 일부 스마트폰 제품에 이제 냉장고나 가전 제품처럼 비스포크형의 제품을 적용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시너지 효과를 낸 게 없습니다. 소비자들을 또 계속 붙잡아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갤럭시 브랜드만의 생태가 좀 필요하거든요. 애플의 아이폰이 뭐 다른 기기와의 연동성이 좀 좋고 뭐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갤럭시도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사실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운영체계 O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안드로이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고 또 CPU,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AP는 퀄컴 제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만의 뭐 독자 브랜드로 뭔가를 해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체 AP, 엑시노스보다 더 윗등급의 AP를 만들어서 뭐 2025년부터 독자적으로 적용한다 뭐 이런 루머도 좀 돌고 있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거를 설계해서 내놓을 만한 인력 자체가 없는 내부에서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 대규모 투자를 동반해서 M&A까지 진행시켜야 하는 그래야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짚어봤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돌파구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네, 기업앤 이슈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롯데그룹이 바이오 산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밑그림 작업이 한창 중인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게 될지 이 사안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뭐 롯데그룹이 지금은 접었지만 예전에 이제 제약 사업에 뛰어든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2002년이었죠. 그때 네. 롯데그룹이 이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롯데제약이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네네. 10년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만 제약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 무렵에 롯데 제과에 흡수 합병이 되면서 사라졌고요. 지금으로 보면은 롯데 헬스케어하고 좀 비슷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설립하는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제약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언제 IPO를 할 거냐,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될 거냐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제 나온 거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5월 말쯤에 롯데 바이오로직스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계획이 좀 나오고 롯데 지주가 그 회사에 일단 104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겠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런 이름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떠오르는데 뭐 사업 방향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죠. CDMO를 예. 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품 개발도 하고 또 이제 그 물량을 수주를 해서 생산을 하는 이런 역할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회사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여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장 경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같은 성장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지금으로서는 좀 다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설립 초기에 이제 자체 공장을 짓는 것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뉴욕주에 있는 BMS의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원 가량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이제 롯데그룹이 이제 바이오 사업에 앞으로 10년간 2조 5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롯데그룹 특기가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인 만큼 앞으로 이제 중소형 제약사라든지 관련 공장을 계속해서 인수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BMS 이게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kwip인데 이 BMS 공장이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들어진 곳이에요. 1943년에 만들어졌고 예. 좀 너무 오래된 공장이어서 2012년에 한번 좀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때 이제 전 세계 페니실린의 70%가 이 공장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일단 이제 의약품 품질 관리 인증이 이미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미국 FDA의 허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네. 또 이번에 그 롯데가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BMS가 앞으로 3년간 2,800억 원 가량의 제품을 좀 생산을 해달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네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금액이 2천억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인수 금액이 2천억 원이었는데 2,800억 원의 물량을 수주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조금 안정적으로 사업을 그렇네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공장이 그 BMS 제품을 전용으로 생산하는 곳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다른 제약사들의 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롯데가 앞으로 이제 한 1,000억 원 가량을 더 들여서 좀 공장을 개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할지도 이미 정해졌나요? 아직
그 첫 제품이 뭐다 이렇게 낙점된 거는 없고요. 네네. 일단 다음 달에 6월 다음 달이죠.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그 바이오 US에 참석을 해서 좀 관련 동향을 좀 살펴본 뒤에 좀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인데요. 뭐 기업들도 많이 참석하고 전문가들도 참석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제품이 결정만 되면 뭐 생산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초에도 할 수 있다는 게 롯데그룹 쪽의 입장입니다. 예, 뭐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수주만 한다면 정말 내년 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국내 10대 그룹 중에 8곳이나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른 뭐 회사들과 비교해서 롯데가 가진 경쟁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력 그 사업 분야가 조금씩 다 각자 또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 기업에게 직접 입장을 물어봤더니 그래도 롯데가 그 시설 투자만 잘한다면 망하진 않을 거다. 이런 게 공통적인 시선이었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자체 생산을 하기보다는 위탁해서 생산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기조를 좀 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계속 이제 보장이 될 것이고 또 증권업계에서는 특히 이번에 롯데가 인수한 공장의 위치가 그 글로벌 그 바이오 산업의 심장으로 불리는 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인근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일단 롯데가 제약 바이오 쪽 사업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처음 진출하는 사업에서는 인재 확보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롯데 바이오로직스 설립을 주도하는 인물은 롯데 지주 신성장 2팀장인 이원직 상무입니다. 네. 이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신이고요. 예, 원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완제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제 그 전에 또 이력을 보면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고 또 BMS에서 일을 했는데 이번에 공장을 또 BMS 거 인수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 과정에서 좀 활약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상무 외에도 지금 10여 명이 이 신성장 2팀에 있는데 대부분 다 그 제약바이오 기업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채용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그 인재 쟁탈전이 좀 치열해질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누가 과연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초대 수장이 될 것인가, 네. 대표이사가 될 것인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현재 이상무가 많이 거론은 되고는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롯데 측에다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위급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 말입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차 더 심화되는 양상이죠. 오늘 그 해법을 찾기 위한 2022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인사들이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적인 경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2022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망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거대한 변화 흐름을 포착해 그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듯 했으나 중국 봉쇄와 같은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는 양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여 그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주요국 긴축 전환과 지정학 리스크에 불거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도 중요한 화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규제와 기술 변화 속도 차이로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 차단도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일부 스테이블 코인 가격 급락 상황에서 보듯 규제와 기술의 변화 속도 차이는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테크 기업 규율과 관련한 글로벌 논의의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국내 제도 마련을 속도감 있게 피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은 앞으로 2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n American economic history,
when the inflation rate was above 4 and the unemployment rate was below 4, and what followed was anything other than a recession within the next 2 years. So I believe the preponderant probability is that there will be a recession. 더불어 희망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as everything Korea has accomplished since the 1950s illustrates, challenging times are also times of great opportunity. And I think the power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power of human communication offer as much prospect for making a better world. 우리 정부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변환과 탄소 중립 실현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디지털화, 녹색 전환 등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석학들의 지혜를 듣고자 몰린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사 CEO들이 대거 참가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정희영 기자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조망하는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린 2022 GFC는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정재계와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준비된 300여 석이 모자랄 만큼 행사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금융 컨퍼런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금융사 CEO들의 관심이 눈에 띄었습니다. 높은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짐에 따라 요동치는 금융시장 속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국내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일 컨퍼런스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좋은 팁을 많이 얻어가지고 기업 경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CEO들 역시 이날 행사를 통해 글로벌 긴축 가속화 등 각종 대외 변수 속 자금 운용에 대한 묘수를 모색했습니다. 이럴 때 세계 석학들에게 이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비즈니스 전략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참석자들 역시 글로벌 석학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만큼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이들이 내놓는 전망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세계 경제에 대한 그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BJ로서 시청자들과 경제에 관련된 소통을 좀 자주 하고 있는 편인데 향후 경제의 방향성의 근거를 가지고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2022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초불확실성의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핵심 소재, 극동박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반기 본격 양산과 함께 추가 증설까지 준비 중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 위에 구리가 도금됩니다. 도금 두께는 1에서 3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얇은 극동박은 반도체 패키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와 메인 기판 간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반도체를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화학 소재 기업 YMT는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할 당시 수입에만 의존했던 반도체 패키지용 극동박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도전장을 낸 겁니다. 2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생산 장비 구축을 끝내고 최근 시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과 함께 추가 시설 투자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00억 원대의 매출을 거둔 YMT는 반도체 패키지 극동박 분야 진출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 인프라 설비를 활용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약 200억 정도의 매출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서 연 약 2천억 규모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극동박 시장은 현재 4천억 원 규모지만 5G, 자율주행 등 반도체 관련 산업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YMT의 기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거라고 하비 피트 전 위원장이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패닉 상태에 빠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대장주로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가운데 하비 피트 전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I think tha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way Bitcoin is marketed and mined and how secure Bitcoin can be. But it seems to me that we are reaching a point where the SEC will be compelled to approve a Bitcoin EFT, and I believe that it will likely do so in the next few months. SEC는 그동안 시세 조작 가능성과 미국 내 상품 출시 체계나 적용 법안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해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하비 피트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 believe that delisting is likely. As I indicated, I believe that until there is a government-to-government agreement, this is far too risky a proposition, and I would not recommend investing until there is a definitive agreement in plac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tself subscribes to. 지난해부터 한국 증시에 불고 있는 스펙 투자 열풍에는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I believe in Korea, there have been 17 recent SPAC offering many investors to believe that this was a major positive way to make money, when in fact, many of these SPACs were not able to realize their predictions. 하비 피트는 스펙주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주도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이 입수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당분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세대별로 안정적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투자를 권고했습니다. If I were a young Korean investor, I would try to find what we used to call blue chip companies that are very well established, and buy the stock and then not trade it. Hold on to it. Over time, that stock, if the company has good fundamentals, will increase. I think for older investors, they should be looking more at certain fixed income assets, bonds and the like, certain government securities that have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government entities.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투자 동향을 알아보는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랫폼의 양대 산맥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양 기자 먼저 카카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요즘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활발하던데요.
네, 지난달 카카오는 신설법인인 카카오 헬스케어에 대한 1,200억 원의 출자를 결의했습니다. 출자된 자금은 카카오 헬스케어가 계획 중인 사업 운영 자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카카오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전자문진 솔루션 업체인 히치메드를 비롯해서 코스닥 상장사인 유전체 분석업체 지니너스, 그리고 포티파이, 스카이랩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등 기업 8곳, 병원 3곳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네. 제휴한 기업과 병원들 면면이 좀 살펴보면은 모바일 솔루션과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자 플러스 염색체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정밀 의료 분야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등의 대형 IT 기업들의 헬스케어 사업이 대부분 모바일과 인공지능, 데이터 등 그 IT 기술 기반이라는 점에서 카카오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글로벌 기업들은 기존 유저를 활용해서 데이터 네트워크를 효과적인 선순환을 통해서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좀 행보를 살펴봤고 네이버도 지금 카카오 못지않게 좀 활발합니다. 어떻습니까? 네이버가 추구하는 그 방향은 원격 진료와 빅데이터 그리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입니다. 네이버는 제2사옥인 1784 건물에 그 사내병원을 설립하는 등 아마존 케어를 롤 모델로 지금 테스트 베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사내병원은 본사 직원 4,300명을 대상으로 의료 AI 개발이라든지 의료 데이터 처리, 그리고 원격 진료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네이버는 의료정보 서비스 업체인 코스닥, 그 상장사인 이지케어텍과 한 3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그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네.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양사의 CEO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먼저 카카오의 경우 그 분당 서울대병원이죠. 그 황희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대표로 영입을 했고 예. 네이버는 나군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를 그 헬스케어 연구소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나군호 교수는 로봇 수술의 최권위자고요.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의 그 황희 교수는 SK바이오팜의 그 세노바메이트를 그 글로벌 임상을 진행했던 임상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카카오는 사내병원을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자체적인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양사가 비슷하지만 또 결이 다른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카카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큰 방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기관,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네. 하나는 카카오톡 등 기존 유저들을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료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카카오 헬스케어는 그 버추얼 케어, 즉 모바일 기반의 개인 전주기 건강관리와 데이터 이너이블러, 그러니까 조정자를 통해서 즉 헬스케어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그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말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우선은 국민을 위한 이 건강 지킴이, 건강 비서, 건강 친구 이런 개념의 모바일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늘 잘하던 모바일 기반의 전주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병원도 굉장히 진료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데이터나 IT에 투자한 이 예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카카오가 어떻게 하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카카오의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이용해서 병원과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데이터 쪽에 이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네, 카카오 헬스케어는 앞으로 병원과 기업들의 제휴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한편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네. 카카오는 지난 2020년 이전과 이후를 좀 보셔야 하는데 2020년 이전에는 연세의료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등과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의 투자를 단행했고 2020년 이후에는 상장 예정인 루닛 의료정밀 업체입니다. 인공지능 의료업체인데 이러한 기업을 비롯해서 휴먼스케이프 등 인공지능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벤처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는 앞으로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가 초개인화되고 맞춤형을 기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 헬스케어의 방향성은 크게 파트너십과 데이터 구축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케어라는 상표 등록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케어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는 게 IT 업계의 분석입니다. 예. 네이버는 투자한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메디블록이라든지 앤서, 피트, 유니버스 글로벌 등의 투자를 나서면서 원격 진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또는 원격 진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그동안 원격 진료를 거의 결사 반대할 정도로 강력히 반대했던 의사협회 등의 의료단체인데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좀 허용되면서 과거보다는 반대가 많이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가장 첨예한 것은 아무래도 진료 수가, 과연 비대면 진료 수가를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정한 의료 수가가 정해진다면 의사단체들도 좀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해봅니다. 네이버는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국내뿐 아니라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테스트 배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PO 프리보드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헬스케어 산업 양재준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오는 21일 이 한미 정상이 만나 소형 모듈러 원전 SMR의 기술 협력을 공식화한다는 기사입니다. 이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문제에 더해 에너지 동맹으로 위기에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한미는 SMR 기술 협력과 함께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의 재가동을 합의문에 반영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존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의 두 축을 넘어 이번에는 원전과 우주 개발 같은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시죠. 보험업계가 최근 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건전성 위기 해소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시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미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보험사들은 건전성 기준인 지급 여력 비율 RBC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자 보험사들은 책임 준비금 적정성 평가 LAT를 일부 손보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끄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도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번거로운 기준 변경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